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메인 컴퓨터라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마이크를 통해 말씀하시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하고, 화면이 좋네요. 지금 뭘 하나만 있으면, 연구실에 있겠는데. 네. 이쪽에서 이게 그저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네네. 갤러리만 좀 바꿀게요. 아, 예. 다시. 잠깐만. 네네. 이쪽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죠. 네. 가셔가지고 오른쪽 끝으로 올렸는데. 세 가지 핵심이 1번 잉크, 네. 2번은 카파로 2단 라인의 스페이싱 10대 20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인터포즈 만들기. 네. 3번은 그 칸파를 가지고 전도도 뽑기인데 그게 안 되시는 실버 가지고 되는지 계속 보는 전도. 네. 세 개가 핵심. 우선순위가 1, 2, 3, 중요도가 1, 2, 3인데 네, 우리가 1번을 하고 2번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긴급성부터 따지면 2, 1, 3, 그리고 2, 3, 1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2번이 없으면 라인의 스페이싱이 간접되는 2단 인터포저 카파가 없으면 올해 아주 실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전도도야 뭐 어떻게 그냥 스피인 코팅한 걸 막는다고 쳐도 그게 일단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얼전시 기준으로는 2, 1, 3 있어요. 과제 기준. 근데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 연구라는 측면에서 중요도를 보면 1, 2, 3 전도도가 나와야 그다음에 뭐 하파 에크가 돼야 뭐 그래서 드라이빙 설치하고 그런 거죠. 그걸 좀 생각해서 우리가 팀을 스플릿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1이 지금 선결 조건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카파인크를 뭐 세네 개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서울대 잉크랑 같이 비교해도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네.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잉크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지. 논문에는 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또 제팅이 우리랑 좀 다르긴 하고 또 고민이 아니 서울대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부탁하기를 합성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합성한 소재를 가지고 전기 방사를 통해 가지고 전도도를 뽑아달라 라고 부탁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어. 네. 왜냐면 그 방법으로 뭐 언더 원마이크로 서브 원마이크로 패턴을 할 수가 있을 텐데 100만 패턴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패턴 했을 때 전도도가 나오는지를 보면 아 이게 전도도가 나오는 물질이구나 스핀 코팅 아니라 되게 비스커스하게 잘 만들어 나오는구나 우리가 제팅만 잘하면 이건 나오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스핀 코팅에서 나온다고 비스커스한 이런 거 들어가고 네. 아니지만 대신 감사합니다. 갖다 요새 방열 쪽 과제하고 있으세요? 패키징 쪽은? 네. 네, 저희는 패키징, 뭐 데이터 센터 과제도 네. 패키징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약간 패키징용으로 이벤트 쿨링 같은 정도의 패키징 가지고 하고 있어요. 손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 이게 되고, 요즘 칩들이 최근에 개발한 칩들을 다 원래 키를 필요해 없고 데이터 센터에 하면
네, 인터포도 넣으시고. 인터포즈 쪽은 저희는 사실 칩을 막 설계하는 그 정기적 신호는 사실 저희는 꽤 관심이 있고 거의 발열이 얼마나 나오고 뭘 붙였을 때 어떻게 풀리했을 때 칩의 정전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이 체크하는 그게 좀 더 집중하고 있고 인터포저에 따라 있을 때 그 영향까지는 아직 보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 블레스 포저 같은 게 광범위하게 보편화되진 않았으니까. 필 하시면 이제 쿨링하면서 온도에 따른 어떤 신호 전송 손실이나 이런 걸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네네. 재밌어요. 그래서 칩이 있으시면 저희가 어떤 플레이 붙여서 이걸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저희가 그 더블 테스트 베이클 같은 거 만드는데 그 인터포즈를 넣고 있진 않아요. 그게 임무에 따라서 그 칩, 그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향을 좀 크진 않거든요. 근데 글래스를 넣었을 때 뭐 어떻게 변하냐를 보려면 단순화시킨 인터포저 같은 걸 넣고 핏이 얼마나 타고 갈 수 있다가 타고 가다가 안 타고 가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 도저까지 넣어서 하진 않아요. 일단 비싼 대신이고 저희는 뭐 커뮤니케이션 하진 않으니까. 아, 나중에 또 꼭 하고 또 여행을 되시면 좀 그럴 수 있죠. 네. 네, 여기 카메라 송출되고 있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요. 네, 오늘 제4회 IY 토크에 연사로 모신 남영석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석 교수님은 95년에서 99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학사를 하시고 2001년 석사를 하신 이후에 UCLA 기계항공공학과에서 2010년에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힙 트랜스퍼 관련해서 디서테이션 하셨고 MIT에서 디지털 스칼라로 계셨고 또 포스닥도 MIT에서 하셨네요. 그래서 디바이스 리서치 랩에서 포스닥을 2012년 2월까지 하시고 2012년 3월에 팩스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방열 쪽은 과제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집도 붙이고 인터포저를 이용해가지고 바닥으로 올라갈 때 발생하는 수많은 그 힙 프로블럼들이 TFTB 대비해서 TGB나 또 저희가 하는 이제 여기 인터포저에서는 굉장히 해결되지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 이 글라스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다이 어셈블들을 해 나갈 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좀 공동을 하고 또 관련된 퍼스펙티브를 넓히면 그런 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실 제목은 High Efficiency Liquid Cooling for Semiconductor and Data Center Thermal Management. 저희 박소리 연사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펜트 기계공학과 연구소입니다. 오늘 바쁘실 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이내믹 마이크라서 멀리서 멀리서 말입니다. 네. 제가 오래돼요. 떠봐가지고 그 더블 매니지먼트에 대한 토픽입니다. 여기 계시는 아마 분들 그리고 아마 참석하신 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주로 아마 전기전자 칩 그 전기적인 뭐 이런 설계, 회로 이런 쪽에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반도체 분야의 더블 매니지먼트는 이제는 정말 옵셔널이 아니고 정말 칩 설계와 같이 고려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칩 설계의 그 제약 조건은 어떻게 보면 방열 이슈로 칩의 설계가 이미지 걸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방열 기술을 계속 혁신적으로 뭔가를 고민을 할수록 계속 거기에 기회 조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같이 뭔가 이 주제를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칩 설계나 회로 설계를 거의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룹은 크게 두 개의 서브 그룹으로 나눠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룹은 좀 기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물질의 상이 변할 때 어떻게 열을 교환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액체, 기체 사이의 상변화를 연구하기도 하고 고체, 액체 사이의 상변화를 연구하기도 하는데요. 패키징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뭐 액체 금속 소재를 좀 패키징에 활용하는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리퀴드 메탈을 그 서머 이노페이션 머티리얼로 쓴다든지 아니면 패키징 안에 일부 적용해서 그 리퀴드 메탈을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그렇게 흡수하거든요. 잔열로. 그래서 패키지의 온도를 좀 레귤레이션 하는데 활용해보는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거를 적용하는 분야에서는 저희가 제일 현재 액티브하게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어드밴스 패키징이랑 그 데이터 채널 더멀 매니지먼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이종 접합 그 패키징에서 TIM의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 국소적으로 발생된 열을 굉장히 높은 열 전도도로 확산시키는 그 히스트레더 그리고 이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차가운 미디어랑 이제 열교환을 시켜줄까 어떤 뭐 열교환 구조의 연구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전기 자동차나 뭐 차세대 모빌리티 쪽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무기 체계 이 레이저 그리고 A사 레이더 이런 쪽의 더블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 이런 레이저 유도 무기를 보시면 사실 요즘 이제 드론의 카운터파트로 레이저 유도 무기가 레이저 무기가 이제 대세인데 이 뒤에 큰 트럭이 있잖아요. 이 트럭의 부피의 4분의 3이 쿨러예요. 이 레이저에 열을 식히기 위한. 이 말은 뭐냐면 이 레이저를 좀 광범위한 무기체계에 싣고 싶은데 이 소형 무기체계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기에 싣고 싶은데 이게 너무 쿨러가 크니까. 그래서 이런 쪽을 부피를 줄인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연구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 데이터 센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트로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뭐 방열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왼쪽 그래프가 그 GPU나 CPU의 하나의 패키징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붉은색이 GPU고 노란색이 CPU예요.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2016년까지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한 10년 넘게 거의 스테디하죠. 이 발열이. 2016년까지 CPU, GPU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2016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패키징이 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츄레이션 됐고 이제는 여기에서 그냥 맞는 잘 더멀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던 피리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리어드에서는 사람들이 더멀이라는 이슈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칩을 설계할 때도 그렇고 패키징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2016년부터 갑자기 이 칩당 그 패키지당 발열이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부터 이제 TSMC의 코어 패키징이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한 패키지 안에 이제 GPU와 뭐 HBM 같은 게 이제 하나의 이종 접합에서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패키지 자체의 열 밀도가 기존의 세츄레이션 데이터가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이 되면 칩당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량이 한 600W 정도에 도달해요. 최대 칩의 발열량. 이때 사람들이 막 야, 말도 안 된다. 칩에 600W가 나오다니 막 그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칩에서 열이 많이 난다는 건 그만큼 더블 매니저가 중요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패키징이 하나 있을 때 이거는 좀 뭔가 좀 대응을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좀 들여다보니까 더 이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뭐 세대가 어느 정도 세대이신지 모르겠는데 뭐 인텔 뭐 i7 뭐 i9 원래 칩이 하나 나오면 한 2년 3년씩 뭐 길게는 5년씩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더블 매니저 솔루션 하나 만들면 그냥 한 3, 4년은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종 접합 칩이 되니까 뭐냐면 칩 하나당 레이아웃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HBM 개수도 다르고 로직 칩의 사이즈도 다르고 어떤 데는 또 IP 교환을 해서 센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칩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는 그만큼 더멀 매니지먼트가 유연해져야 되고 빨라져야 되고 그렇죠. 1년 기다려서 R&D를 하고 나면 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유연한 아키텍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칩넷 간의 터널 클러스터입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한동안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한다, 테스트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막연하게 HBM이 열에 취약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왜 그걸 못하지? 자기들이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 왜 엔비디아까지 가서 테스트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패키징을 보면 열이 많이 나는 로직칩 바로 옆에 열에 굉장히 취약한 메모리들이 위치하고 있는 구조예요. 이 사이에 굉장히 얇은 EMC밖에 없어요. 그리고 힛이 이 밑에 그리진 않았지만 이제 인터포저를 통해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키징 PCB를 통해서도 아주 소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멀 크로스톡이 장기적인 칩의 신뢰성, 그리고 메모리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거는 단품의 HBM을 테스트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개발하는 칩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이런 이슈입니다. 크로스톡. 그래서 이제 더멀 매니지먼트 어려워졌고 사실 칩 인터페이스에서 요즘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건 로직 위에 메모리를 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 전달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 메모리 병목 현상도 줄일 수 있고 근데 로직 위에 메모리를 쌓고 그 위에 시크를 붙이면 로직의 열이 다 메모리를 통해서 빠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메모리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더멀 프로세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더멀 그냥 커넥션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3D 패키징으로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왜냐면 칩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칩 하나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벌티컬리 쌓고 싶은데 열 문제 때문에 못 쌓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굉장한 브레이크로 패키징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터커넥트도 굉장히 이제 덴스해지면서 예전에는 얘들이 약간 더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인터커넥이 좀 솔더블도 크고 하니까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델리킷한 인터커넥션 라인들이 굉장히 고밀도입니다. 그래서 열의 취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멀 매니지먼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 AI라는 게 AI 칩이라는 게 결국 메모리랑 로직 간에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를 해요. 딥러닝을 돌리면 계산하고 파라미터 저장하고 끄집어 와서 계산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인터포저를 통해서 HBM이랑 로직을 연결하는데 그러다가 점점 연산량이 늘어나니까 어딘가에 더 연결을 해야 되는데 벌티컬이 쌓고 싶어 했는데 열 문제 때문에 못 쌓으니까 결국 방향은 이제 펜 방향으로 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끼리는 실리콘 브릿징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죠. 커지면 더멀 매니지먼트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기를 예를 들어서 한쪽에 찬바람을 불어주면 여기는 시원하지만 나가는 쪽은 뜨거울 거예요. 그럼 칩 안에서 온도 구배가 쫙 걸리게 이런 이슈가 있고요. 2019년에 600W짜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 600W는, 야,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불과 이제 한 5년 지났는데, 지금, 하이엔드 칩의 발열량이 1.4kW 수준 칩다. 그래서, 열에 대한 잘 느낌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호타리 때 쓰는 다리미, 이 다리미의 발열량이 내가 얼마나 다리미의 발열량. 이게 약 1kW 정도. 그 가정용 다리미에서 나는 열이 1kW 정도인데, 이런 칩들은 3cm 바이 2cm의 몇백 마이크론짜리. 여기에 그 가정용 다리미에서 나는 열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느낌이 오시겠죠. 근데 다리미는 몇백 도잖아요. 이것도 크고. 그리고 온도가 몇백 도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칩은 이 메모리 온도 때문에 1kW 이상이 들어가는데 칩의 최대 온도는 70도를 넘으면 안 되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열이라는 게 챌린지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그 다리미를 잘 떠올리시면 생각해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2.4kW도 지금도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엔비디아 프로젝션을 보면
불과 한 2, 3년 후면은 엔비디아 원래 로드맵에서는 2kW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HBM 인더스트리가 그만큼 빨리 못 따라와서 지금은 이제 1.6, 뭐 1.7kW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또 단일 치재 얘기고, 이런 비앙카 보드, 여기 보면 GPU 2개 있고 CPU 하나 있는 이런 비앙카 보드는 요 보드 하나가 3kW짜리. 그러니까 뭐 2.7에서 뭐 3kW까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발열이 굉장히 큰 이슈다. 이제 하나가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엄청 뜨거운 칩 하나를 쿨링하는 거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로 가면서 이런 칩들이 뭐 최소 몇 천 개부터, 요즘 하이엔드 그 데이터 센터들은 기본으로 수만 개,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지으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들은 10만 개, 뭐 메타에서 짓는 거 10만 개, 오픈 AI는 100만 개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사람들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밀도의 열이 나는 거예요. 특정한 건물이나 공간. 원자력 발전소 여러 개에서 나오는 열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는 약간 이제 좀 관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교동할 수 있게 열을 작대주지 였다가 얘들이 10만 개, 100만 개가 되면 이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주변의 환경은 괜찮아? 이 열을 빼서 어딘가에 가야 되는데 뭐 강이나 뭐 바다로 흘리거나 공기 중으로 뺄 때 이거 괜찮아? 여기 막 엄청난 리소스를 써서 쿨링해야 될 건데 물은 괜찮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뭐 삶의 컴포트를 해치진 않아? 이런 많은 이슈들이 들어오게 되고, 뭐 그 상단에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어려운 고민은 이 엄청난 전력을 어떻게 대응할까. 그래서 칩 자체가 소비하는 전력도 굉장히 높고, 이 칩을 쿨링하기 위해 쓰는 전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가 되면은 열이라는 게 신뢰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정말 극도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이제 열을 빼내는 뭐 이런 이슈가 적어져요. 그래서 약간의 그 띠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열 문제가 굉장히 스몰 스케일의 정션이나 뭐 인터포저 레벨에서 이슈부터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엄청난 스케일의 열을 빼내는 문제까지 멀티 스케일 프로블럼이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연구가 이 정도의 스케일의 시스템이 기존에 본 적이 없는 밀도와 스케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 표준이 없고 어떻게 열을 빼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칩을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찾아와서 이 칩을 에어쿨링을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 칩을 리퀴드 쿨링을 꼭 써야 되나,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매트릭스가 대략 한 700W, 800W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을 때는 에어쿨링을 해도 돼요. 뭐 팬 틀고 그핀 붙이고 뭐 이런 느낌 아시죠? 근데 이제 800W가 넘어간다, 칩 패키지에, 그러면 에어쿨링이 진짜 어려워요. 못하는 건 아닌데 팬을 어마어마하게 출력을 그리고 하면 못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약간 복잡한 느낌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보통 열을 잘 빼주려면 여기 정션에서 나는 열이 이제 기판, 보통 실리콘을 따라서 쭉 가면서 여기 열이 저항이 걸리고요. 여기서 또 TIM을 만나면서 계면에서 열저항이 걸리고, 뭐 히싱크 같은 걸 만나게 되면 또 히싱크의 열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경로의 열저항들이 일렉트릭 서킷처럼 다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크면 뭐 나머지를 아무리 줄여도 거기 저항이 도미넌트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칩의 발열량이 한 800W다. 그리고 뭐 칩이 몇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인데 거기 꽤 좋은 팬을 붙이고 에어쿨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핀의 주변의 차가운 공기를 한 20도라고 볼게요. 그 열을 차가운 공기 쪽으로 빼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저항 때문에 요 아랫부분, 뭐 TIM 기판을 다 무시해도 기본적으로 온도 차이가 한 50에서 70도가 필요해요. 그 열을 빼내려면. 그 말은 뭐냐면 20도짜리 공기가 들어오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그
차가운 매체랑 열교환을 하면서 온도가 50도 들려버립니다. 최소. 그럼 정전 온도가 70도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가스가 넘어가게 되면 열교환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리퀴드 쿨링을 쓰지 않고 에어 쿨링을 써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 현존하는 데이터 센터의 80% 이상은 에어 쿨링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칩은 아까 보셨죠. 기존 칩들은 육교가 위치였거든요. 에어 쿨링을 많이 썼는데 이제 최근 이제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모두 리퀴드 쿨링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퀴드 쿨드 데이터 센터는 어떤 식으로 냉각을 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타입은 우리가 디프시 쿨링이라고 부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냉각 매체를 보통 초순수를 씁니다. 얘를 쭉 돌리면서 그 각 서버 안에 있는 칩들로 작동 유체를 이렇게 보내줘요. 물을. 예를 들어 물을 씁니다. 물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히싱크가 이 칩에서 나는 열을 이렇게 빼가지고 쭉 데워진 걸 모아서 열교환을 시켜주면 이 프라이머리 루프로, 이 왼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루프로 여기 또 다른 냉각 매체가 이렇게 돌면서 이 열을 뭐 공기 중이나 뭐 다른 그 매체로 다시 빼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구조만 보면 단순하고요. 요런 냉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요 칩에 붙어 있는 히시트를 어떻게 잘 만드냐가 굉장히 이제 R&D를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여서 그냥 뭐 물 같은 거 흘려주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얼마나 이제 적은 펌핑 파워를 쓰면서 물을 적게 쓰면서 열을 효과적으로 빼내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인지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여기 나오는 열의 수준이 아까 보셨지만 뭐 그냥 뜨거운 표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밀도가 나오는 밀도 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 굉장히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뭐 한 가지 타입은 이런 작동 유체를 이제 이렇게 제트처럼 이렇게 쏴서 높은 에너지로 표면에 때려서 열교환을 시켜주는 방식. 그리고 뭐 또 하나는 표면에 이렇게 작은 굉장히 핀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채널 역할을 해서 유체가 이 작은 채널들을 지나가면서 열교환을 해서 뽑아주는 방식도 있고 이런 다른 타입은 비슷한데 이 유체가 이제 끓는 점이 한 3, 40도 정도 되는 절연 유체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요 히싱크 안에서 액체로 지나가다가 끓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잔열로 열을 좀 더 이제 빼앗아오는 이런 구조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이멀전 쿨링이라고 해서 그냥 십셋이나 보드를 어떤 절연 유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유체에 그냥 담그는 방식이고요. 절연류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이제 뭐 고수와 수지 계열의 뭐 약간 절연 유체들, 그 냉매 계열, 그뭐 플로로카본 계열의 뭐 그런 절연 유체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리퀴드 형태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리퀴드 벨트 안에서 이렇게 끓는 거죠. 이제 그 칩의 열 때문에 이렇게 비등을 일으켜서 좀 더 이 잠열과 이 믹싱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열 관리를 해주겠다. 뭐 이런 타입의 두 가지 타입의 이머전 쿨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1번 타입과 2번 타입 중에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그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과 얘기를 하면 다 이 방식이 훨씬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타입은 이제 절연유를 쓰거나 이 다른 어떤 이제 절연 유체 중에 다양한 타입을 써야 되는데 일부 절연 유체들은 환경 규제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또 너무 큰 양의 뭐 절연유 같은 걸 이렇게 이동시킬 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꺼리고 있고 또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이 다 국내인데 얘들을 좀 개조, 리노베이션 할 때 이런 타입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핵심보다는 이 D2C 타입이라고 부르는 쿨링이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는 메인스트림에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이제 히싱크를 설계할 때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가장 이 중에서 파퓰러한 거는 마이크로 채널을 활용하거나 이런 젯 임피지먼트를 이용하는 이 두 가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두 가지의 타입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리퀴드 쿨링이나 이런 쿨링을 할 때 레벨 오브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쿨링을 어디에서 해줄까? 가장 보편화된 현재 이제 하는 방식이 익스터널 쿨링입니다. 그래서 칩이 있으면 칩에 TI를 붙여서 그냥 히싱크 붙이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이런 타입을. 근데 이제 점점 열이 많이 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효율이 되게 중요해졌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때문에. 그리고 물의 양도 중요해요. 칩 하나는 거기서 못 분리시키는 뭐 그게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게 10만 개.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물이든 뭐를 적게 쓰면서 쿨링하는 거에 너무 지금 막 그 절박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그럼 작동 유체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럼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정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이 쪽에 이거는 익스터널 쿨링이고 요 다이 쪽에 실제로 작동 유체를 어떤 식으로든 인터랙션을 시켜주는 방식이 인터널 쿨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패키징 레벨이라고 해서 칩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실리콘 다이 쪽만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쿨링을 해주면 효율이 좋아지고 요 영역까지는 어플리케이션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가장 좋은 이제 인베디드 쿨링은 디바이스를 설계할 때부터 이제 냉각 기법과 같이 코 디자인을 해서 이제 정션의 배치와 맞는 이제 뭐 쿨러트 뭐 유로 같은 거를 만들어 주거나 하면은 칩의 성능과 냉각 성능이 정말 옵티마이즈 돼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영역까지는 아직 거의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영역이 이제 향후에 이제 뭐 3D 패키징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중요해질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저희는 이 패키징 레벨 단에서 좀 더 R&D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이 마이크로 채널 뭐 이런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마이크로 채널을 그냥 문자 그대로 굉장히 작은 채널들을 핀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만들어주면 일단 연료한 면적이 늘어나고 또 이거는 실리콘 DRI 같은 걸로 공정을 할 수 있어서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의 그 인테그레이션도 쉬워요. 그런데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걸 만들어서 칩이 커지면 거기에 붙이면 이 작은 채널로 유체를 흘려야 되잖아요. 멀리까지. 그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많이 이제 활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펌핑 파워를 세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크로 채널 연구 분야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는 게 이런 매니폴드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 채널에 유체를 쭉 흘려주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 채널 위에 유량을 배분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얘들이 하는 방식이 위에서 요 레이어로 플러트가 들어가서 마이크로 채널로 들어갔다가 아주 짧게 빠져나옵니다. 다시 그 넓은 채널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이크로 채널을 흘러가는 물량의 이동 거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네, 이런 압력이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설계 최적화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얘들을 잘 만드냐, 잘 본딩하고 릴레이블하게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게 하나의 히싱크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이 적용된 타입 중에 하나가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보면은 요 하나하나가 다 마이크로 채널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압력가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 가운데를 나눠가지고요. 유동을 요 가운데로 쏴주고 그럼 얘들이 이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열교환을 해주고 다시 모아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다 구리로 만든 건데 얘를 그냥 칩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관리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사실 이게 성능 면에서 진짜 옵티마이즈 돼 있냐 그건 아닌데 매뉴팩처링 관점과 뭐 여러 가지 성능 관점에 그리고 코스트 관점에 뭐 이런 결과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체를 마이크로 터널로 흘려주는 대신에 유체를 그냥 이렇게 제스처럼 만들어서 표면에 때려주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를 이렇게 때려주면서 이 표면에서 열교환을 촉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좀 깊게 들어가면 막 뭐 열 경계층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팁을 하고 그냥 컨셉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제트 임피지먼트 쿨링의 좋은 점은 특히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처럼 발열이 균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 특정 영역에 열이 많이 나고 특정 영역은 열이 별로 안 나고 이럴 때 좀 선택적으로 특정 부분을 냉각시키기가 좋아요. 그냥 유동을 거기에 노즐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냉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설계에 고려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사이즈나 노즐의 뭐 높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최적 설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제트 킹돌의 장점 중에 하나는 패키징 레벨까지 접근하는 게 좀 더 용이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많이 하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는 이게 칩인데 칩 상단에 바로 이제 도지를 때려주면서 칩의 후면을 직접적으로 이제 작동 유체가 때려주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계면 접합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추가적인 열정 없이 칩의 열을 효과적으로 빼줄 수 있는 구조라서 이런 그 관점에 직접 냉각 기술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얘들이 칩이 열이 나는 부분도 불균이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의 알고리즘이 돌아갈 텐데 그때 가장 최적화된 그 노즐의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에 저희가 이제 설계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그 CNN 기반의 대리 모델이고 요그 칩의 배치라든지 연료 속의 분포를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인풋으로 받고 이 노즐의 패턴 같은 걸 이미지 파일로 또 받아서 이 두 가지 이미지 조합을 추가해서 학습을 시켜두면 어떤 나중에 칩 메이커에서 우리 칩의 레이아웃은 이렇고 각 칩의 뭐 발열량은 이 정도요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최적 쿨러를 바로 저희가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좀 더 유연하고 빠른 최적 설계를 해주는 이런 그 설계 플랫폼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이렇게 뭐 패턴만 최적화해줘도 냉각 효율도 좋아지고 집의 온도도 뭐 20%가량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최대 온도. 그래서 뭐 아무런 그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솔루션이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뭐 그 외에도 칩의 이제 뭐 배치에 따라서 유동을 어떤 식으로 흘려줄까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최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충돌을 할 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칩의 백사이드입니다. 요 지금 그림이 요게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칩의 백사이드를 그냥 때려줬고 작동 교체는 저희가 초순수 그 울트라 클린 워러를 써서 이렇게 때려줬는데요. 근데 여기에 그냥 좀 더 정편적으로 가깝게 가고 열교환도 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핀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쪽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열변이 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할 때 최적 설계가 되지? 핀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뭐 그런 이런 최적 설계도 한번 했고요. ANS.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저희가 사용했던 그 더멀 테스트 비클인데 이게 로직이고 이게 HBM 쪽인데 이 로직 단에 이런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들을 DRI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디자인은 똑같은데 단적인 예로 이 벌티컬 라인, 즉 같은 에너지를 썼을 때 냉각 성능이 한 80% 이상 좋아지고요. 거의 50% 가까이 좋아지고 동일한 냉각 성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뭐 그 펌핑 파워, 그 에너지 전력의 양을 거의 한 8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패키징적인 요소가 하나 들어가면서 성능 면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차이가 생겼고요. 이거를 보고 좀 사람들이 좀 했던 질문이 너무 좋은데 이걸 도대체 누가 해야 되냐? 엔비디아가 해주진 않을 거. 그럼 TSMC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이렇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산으로 갈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패키징의 스트럭처링을 어떻게 해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레이어 기반의 스트럭처링을 저희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DRI 말고 이런 레이저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매끈한 핀 구조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표면이 러프한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프한 게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걸 튜닝을 할 수 있고 이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이 좋은 거는 실제 패키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PCB까지 다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받아서 그냥 공정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인시추로 해보면 레이저 공정할 때 온도가 한 100도 정도에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공정을 할 때 지금 이제 실제 패키지 레벨에서 이제 칩을 일부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가공하고 쿨러를 붙이면 굉장히 좋은 효율의 냉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고 또 추가적인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또 하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물을 쓰지 말고 다른 절연 교체 중에서 좀 비등점이 낮은 그러니까 빨리 끓어서 투페이지를 쓰는 걸 쓰면 좀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또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 말고도 이제 비등점이 뭐 60도짜리, 34도짜리 이런 가상 절연 유체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해서 그냥 컨셉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이 경우도 일단 표면에 스트럭처링을 해주면 성능은 좋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 스트럭처링이 좋은 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왜 특히 물 말고 이런 다른 절연 유체에도 관심이 있냐면 이게 입구단에 넣어준 물의 온도인데요.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현재 많이 쓰는 온도가 25도인데 25도를 물을 써서 이제 열 관리를 하다가 들어가는 인let 쪽의 온도를 45도로 들어버리면 실외 온도가 그대로 20도 들리거든요. 25도일 때 70도였으면 내가 45도 물을 넣으면 90도거든요. 근데 이 다당 유체를 쓰면 25도를 쓸 때랑 45도를 쓸 때랑 이 뒤쪽에서 보면 거의 온도가 맞나요. 왜냐하면 45도짜리가 들어가면 뜨거우니까 빨리 끓잖아요. 끓으면서 빨리 열 전달 효율이 좋아져서 결과적으로는 25도를 쓰나 45도를 쓰나 거의 냉각 성능을 유사하게 맞출 수 있다. 사실 이게 일반 냉각에서는 큰 장점이 아닌데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면 엄청난 장점이 돼요. 왜냐하면 25도짜리를 계속 물을 넣어주는 게 그게 쿨링이 필요해요. 냉각수들이 데워진 걸 다시 모아서 열을 빼주고 차갑게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쓴 에너지 소비가 되게 커요. 근데 45도짜리를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에너지 효율면서 굉장히 큰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보면은 물보다 이런 가상 결연 유체를 썼을 때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나리시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키징과 좀 더 관련이 있는 토픽은 임베디드 쿨링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다 밖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밖이나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외부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임베디드 쿨링이라고 해서 기판 내부에 미리 저희가 이런 채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실리콘 웨이퍼인데 보면 이 내부에 채널들이 구성되어 있게 이런 공정을 합니다. 저희가 실리콘 나띵이라는 공정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위에 애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렉트로케미컬 애칭을 해서 이 내부에 이런 채널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런 거를 이제 패터닝을 한 다음에 전기화학적 애칭으로 이런 벌티컬한 스트럭처를 만들어주고 산화시킨 다음에 이 산화분을 날려주면 이런 이제 캐비티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셀을 만들어서 저희는 이 위에다가 그냥 칩을 만드는 거죠. 그냥 미리 사전에 이런 채널을 실리콘 웨이퍼 안에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 칩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하면 이 웨이퍼는 하단에 플로우 패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넷 아웃렛만 뚫어주면 이 내부에 소량의 작동 유체를 흘릴 수 있는 인베디드 쿨링 플랫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쿨링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로직 위에 저희는 3D 패키징에 적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직 위에 메모리를 올리고
그 로직의 열을 인베디드 쿨링으로 이렇게 빼내는 이런 식의 지금 그 더멀 테스트 비클을 좀 만들어서 그 더멀 성능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이 구조물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만들면 이 칩의 정션과 작동 유체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한 5마이크론 이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작동 유체가 그 고온부에 아주 가깝게 접근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인베디드 쿨링을 일반적인 칩에서는 굳이 막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3D 패키징을 할 때 로직 위에 메모리를 쌓은 후에 로직의 열이 메모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 로직의 열을 다른 인베디드 쿨링으로 빼준다거나, 메모리와 로직 사이에 뭐 이런 작동 유체를 좀 더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아키텍처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인데요. 이런 쿨링을 할 때,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AI 칩들은 칩 하나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4, 5천만 원 하고 뭐 한 대여섯 개 사겠다 그러면 팔지도 않아요. 최신 칩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걸 열심히 구해서 뭘 해보려고 하면 이미 훨씬 더 좋은 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 방열 테스트 같은 걸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저희가 이 더멀 테스트 비클을 직접 이제 만들어서 패키징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H백의 발열 모델과 이걸 모사하면서 이제 온도 센서가 들어있는 칩인데요. 당연히 뭐 연산이나 이런 건 무시하고 발열만 모사하고 그 내부에 온도 센서만 어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더멀 테스트 비클이 좋은 게 저희가 이게 퓨리오사 AI랑 그 처음에 만들었던 테스트 비클 중에 하나인데 2.5 칩 중에 처음 만든 거고 레이디에이즈 모델입니다. 퓨리오사가 칩을 설계하고 TSMC에 맡겼는데 이 TSMC 파운더리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뭐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작은 회사들이 맡기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퓨리오사는 빨리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칩이 도착하자마자 서버나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쿨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전혀 몰라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고, 저희가 그래서 퓨리오사 칩의 그 발열을 모사하면서 그 내부에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이런 칩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칩이 있으면 발열 더블 매니지먼트 연구할 때 좋은 게, 실제 이게 저희가 이머전 쿨링을 하는 예시인데, 실제로 이런 쿨링이 될 때 칩의 온도를 정확하게 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온도 센서를 붙여도 좀 한두 개 붙이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근데 이런 TTB를 쓰면은 이 내부의 온도 매핑이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열 관점에서 파악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뭐 엑셀 금속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TIM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갤린스탄이라는 리퀴드 메탈에 이런 불이 나노 입자를 산화를 일어나지 않게 공정을 관리하면서 공정을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더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이런 공정들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TIM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은 대략 이제 열 전달 개수가 한 65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연구한 적이 있고요. 보통 많이 쓰는 시중에서 쓰는 더멀 그리드나 TIM들이 보통 열 전도도가 한 5 정도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TIM으로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다만 단점은 액체 금속을 쓰니까 얘들은 이제 전기적인 절연은 안 됩니다. 그래서 리키지가 발생하면 이제 이런 정기적인 이슈는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냉각 유체 같은 걸 쓰고 특히 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거든요. 데이터 센터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만약에 물이 리키지가 생기면 이거는 참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칩도 비싸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는 이게 Initiated CVD라고 해서 이건 조금 너무 디테일하긴 한데, 이 일반적인 플라즈마 쓰는 것보다 CVD가 간단하고 또 기판을 룸 템퍼러처에서 증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 나노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복잡한 형상도 굉장히 코팅이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PCB 전체에 이런
그 패시베이션이라고 하죠. 굉장히 얇은, 굉장히 절연 특성이 우수한 폴리머층을 뭐 100나노에서 한 300나노까지 이렇게 덮어주면 물이 리키지가 생겨도 얘들은 뭐 저희가 뭐 테스트해보면 보통 뭐 몇 달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뭐 엄청 오래 리키지가 생기면 계속 이제 침투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근데 보통 리키지가 생기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잠깐의 시간만 잘 대응을 해줘도 충분히 얘들은 이제 리키지로 생기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의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B도 하고 ICT 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쪽으로요? 저희는 다이렉트. 네. 그럼 여기 굳이 설명, 예. ICBD를 할 필요 없었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량 코팅에 지금 패키징용으로 좀 활용하는 걸 좀 보고 있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뭐 이런 쿨링 같은 걸 할 때 얼마나 좋아지냐라고 할 때, 뭐 열자함이 얼마나 좋아져요, 냉각성이 얼마나 좋아져요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거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걸 물어봐서 저희는 실제 이제 데이터 센터 전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이제 개발해서 뭐 PC수가 이만큼 좋아지면 전체 데이터 센터 PUE가 뭐 몇 프로 개선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좀 예측해주는 이런 이 모델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관련 냉각 연구들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필요하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악력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3D 패키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또 ECTC 다 봐서 알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프랙티컬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네. 4대 역학이라는 걸 저희는 배우지 않으니까 기계공학에서 고유하게 접근하는 분야인데 말씀하시는 거 톡을 들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맥 다이를 붙였을 때 다이를 붙이는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파이를 다이내믹 해야 되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어떤 전송 손실 효율 같은 것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 HBM으로 갈 때의 스택 수에 따른 전동 손실 같은 것도 열에 따라서 굉장한 베리에이션. 이제 구동, 이노페란도에서 실제로 이제 이게 구동될 때의 열은 또 다르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이 이거는 아주 복잡한 로직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NPU 수준이긴 하지만 GPU를 쓰는 경우에는 발열 상태가 계산 양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그럴 때 이노페란도로 스터디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질문을 좀그 줌에 계신 분들하고 기초적인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쪽을 처음 들어봤으니까. 광열 얘기는 이건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근데 기초적인 질문들이 조금 많은데,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방열이 뭐 600W에서 1.4kW 정도까지 방열이 일어난다는데, 만약 냉각 쿨링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 정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40페이지에서 절연율을 뭐 25, 45까지 했을 때 결국에는 더 빨리 기화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갔을 때도 동일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개인적 연구적인 질문인데 박사를 2010년도에 따셨는데 네. 뭐 2016년도까지는 열이 세츄레이션 되다가 16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뭔가 영구적으로 더 많은 블루오션이 된 것 같은데 2010년도에 뭐 박사를 따실 때 뭐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기기가 잘 맞아서 뭔가 블루오션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 과제가 생긴 건지 이런 좀. 네, 아마 여기 더 재밌는 일단 지금 아마 이 마이크랑 거리가 다이나믹 마이크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세 가지였는데 1, 2번이 연구에 관한 거, 특히 1번은 이제 그, 그 방열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 구체적인 연구 질문이니까 교수님께 답변 잘 해주실 거고, 세 번째는 이 분야가 2016년, 2010년대 중반부터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 박사를 2010년에 하셨으니 박사과정 하실 때 이미 이런 분야에 대해 어떤 펄스세트를 갖고 공부하셨나 이런 말씀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질문이 다 깜짝 놀랄 만큼 어, 중요한 질문이자 또 재밌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제 답을 드리자면 질문이 600W에서 1400W까지, 그러니까 1.4kW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지금은 그럼 방열을 잘하면 얼마만큼 떨어지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사실 그 질문을 조금 약간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열이 나는 건 그냥 고정값입니다. 그러니까 1.4kW까지 나는 거지 우리가 방열을 해준다고 열이 나는 게 줄진 않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1.4kg, 1400W 열을 빼내려면 열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이동시키려면 드라이빙 포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는 그 온도 차이가 있어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볼티지 차이가 커야 큰 전기 에너지를 보낼 수 있듯이 열 에너지는 꼭 온도 차이가 있어야만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이 늘어나면 바꿔 말하면 그 열을 빼내려면 큰 온도 차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근데 온도 차이는 이제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잖아요. 온도가 낮은 곳은 그냥 고정돼 있어요. 뭐 공기나 뭐 이러면 한 25도. 근데 열이 600W가 나다가 1400W가 나면 온도 차이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의 온도 차이가 뭐 한 60도면 되다가 이제는 뭐 120도가 커져야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의 콜드 소스는 똑같기 때문에 핫사이드 온도가 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션의 온도가 기존에 80도로 겨우 맞춰놨는데 열이 2배가 나면 그냥 이 온도가 거의 2배가 뛰는 겁니다. 100몇십 도. 그러면 이제 페일리어가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열을 빼낼 때 더 효과적으로 더 열량을 줄이면서 더 작은 온도 차이로 빼낼 수 있게 하는 게 연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일단 그 빠지는 열은 똑같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뭐 팬 틀고 막 이렇게 해서 빼낼 때의 열 저항보다 뭐 리퀴드 쿨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설계하면 그 저항값을 줄여서 동일한 수준의 온도 차이로 열을 더 많이 빼내는 게 그 열관리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아니 왜 45도 하면 좋아지는데 그러면 왜 45도냐 그냥 50도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도 드실 수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뭐냐면 이런 온도, 그러니까 비등점이 낮은 유체를 했을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얘가 한 60도 정도가 끓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40도에서 이걸 막 55도까지 올렸어요. 그럼 굉장히 잘 끓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이 무조건 빨리 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비등이 생겨서 너무 활발하게 끓다 보면 이 기체가 이제 표면을 거의 덮어버려서 그러니까 액체가 잘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이게 쿨링하는 동안에 이제 적외선하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확 온도가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 특정 부분에 기포가 너무 많이 생겨서 여기에 이제 리퀴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인넷 온도를 무조건 계속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의 적절한 지점을 이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예측하셨냐는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저는 박사 과정을 갔을 때 원래 하려고 했던 주제가 다른 거였는데 그 당시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뭐 미국 국방부에서 큰 이런 과제를 따서 이걸 해라 라고 해서 전 처음에 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원래 하려던 걸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 뭐 그런 거 해봐야 누가 돈도 안 주고 하니까 이걸 해라. 그래서 약간의 이제 갈등이 있다가 그냥 그때 그 연구를 했었고요. 뭐 지금이 이게 블루오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연구를 그 아까 조금 설명드리자면 2016년까지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시였다는 의미가 이런 연구를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CPU와 GPU의 영역이 요랬고
그리고 뭐 기존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전력 반도체라든지 무기 체계 쪽은 계속 더블 매니지먼트 굉장히 필요로 했었어요. 대신 이제 최근의 차이는 이제 AI가 나타나면서 이걸 필요로 하는 영역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런 고전력 반도체, 막 그런 이런 고밀도 군사용 막 굉장히 특수한 막 반도체들만 이런 더블 매니지먼트를 막 했었는데 이제 AI가 너무 보편화되면서 데이터 센터부터 실제로 다른 디바이스들의 열에 대한 니즈가 확 올라갔어요. 모바일도 이제 예전에는 모바일 칩셋이 퍼포먼스 그렇게 많이 올리려고 안 했거든요. 핸드폰 배터리는 뜨겁고 한데. 근데 지금은 거의 간당간당한 수준까지 계속 올리려고 해요. 왜냐면 계속 온 디바이스 AI 하려고 하죠. 등등. 그래서, 네, 좀 보편화됐다. 그래서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어, 미래를 예측하면서 박사학위 주제를 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내가 박사학위를 할 때 핫해 보이는 주제가 여러분들이 나와서 잡서칭을 할 때까지 핫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연구를 하셔서 그 분야에서 리더가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의 물러서서 도착하실 수 있고 돌고 돌다가 어느 시점에 트렌드가 잘 맞으면 또 굉장히 또 좋은 피리어드가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피리어드에서도 또 굉장히 나태해지면 그 피리어드가 또 금방 또 바뀌면 또 다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는 일종의 자기의 어떤 그 자기만의 철학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결과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 답변을 네, 상세하고 네, 분석하셨습니다. 좋은 강연. 일단,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펠티어 소자를 이용해서 이제 냉장고를 이제 상용화한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혹시 그런 펠티어 소자 같은 열전 소자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는 거, 발열 컨트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에게는 어떤지. 아, 네. 오프 더 레코드로 밖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그 연구를 잘 알고 있고, 그걸 같이 한 곳이 이제 삼성 리서치라는 팀인데, 저희 같이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 후속 연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좀 더 프랙티컬하게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일단 더머 일렉트릭은 그 활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문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떴는데, 되게 그거를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냐? 그 논문은 막 이제 네이처컴에서 나오면서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고 막 냉장고도 요만하게 했어요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효율이 좀 쓸만해요라고 하는 영역은 거의 빼는 열이 뭐 1, 2와트 그 정도로 내려가야 그 정도 효율이 나와요. 그래서 그 출력 좀 이걸 많이 뽑으려면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열전의 더멀 매니지먼트,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열 관리의 활용도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더멀 매니지먼트의 어려운 점은 열이 많이 나는 칩들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근데 더멀 일렉트릭은 이제 꼽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그 쿨링 로드가 아주 크진 않아요. 그걸 높일 수 있는데 높이려면 전력을 많이 써요. 근데 그러면 또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더멀 일렉트릭을 쓰는 거랑 다른 예를 들어 기본적인 팬을 쓰는 거랑 아니면 다른 기본적인 굉장히 소량의 리퀴드 쿨링을 쓰는 거랑 그 에너지 효율 면에서 비교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더멀 일렉트릭은 제너럴한 솔루션이 되기에는 아주 부족한 메서드이고 더멀 일렉트릭이라는 것 자체가 이 소재가 전기를 쓰지 않고 있을 때는 열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열 전달을 잘 시켜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전달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어딘가에 열을 빼려고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더멀 일렉트릭이 전기를 안 쓰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저항을 하나 더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열을 뺄 때. 그래서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거는 좀 굉장히 큰 또 그 페널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더멀 일렉트릭은 쿨링 로드가 크지 않을 때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게 진짜 크리티컬한 시스템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뭐 메디컬 디바이스 그리고 뭐 그런데 열이 많이 나진 않는데 막 이렇게 약간의 진동에도 되게 민감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도를 내가 정확하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적으로 더멀 일렉트릭은 그 제어가 쉬워요. 모니터링은. 뭐 리퀴드 흘리다가 온도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얘들이 비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솔리드 스테이트 쿨링은 그런 좀 제한적인 어떤 특수한 어플리케이션 또 특수한 반도체 뭐 예를 들어 진동이 엄청 민감하다거나 열이 크진 않은데 엄청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의미가 없진 않으나 얘들이 제너럴하게 막 파퓰러하게 쓰이기에는 너무 페널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네. 또 더 질문 있으실까요? 온라인에서나 제가 한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점점 이제 3D 스태킹을 많이 해갈 때 네네. 결국 면적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네네네. 버티컬리 쌓을 수 있는 두께 한계가 있는 것은 결국 방열 때문이긴 한데 네네. 지금 도입하시려고 하는 여러 구조들이 네. 두께의 어떤 디멘전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저희가 쌓고 싶은 지금 이제 칩넷 다이 요건 이제 칩넷 다이긴 한데 네네. 여태까지 보여주신 건 주로 이제 칩 스케일 그쵸, 그쵸. 칩넷 다이 스케일로 들어와서 이 순행식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이런 구조들이 네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두께의 마진을 갉아먹진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 네네. 있네. 교육을 해주셨고요. 이게 그 지금 이제 그 마진이 좀 어려운 게 보통 지금 로직 칩은 거의 그게 정해져 있고 그 옆에 이제 HBM 같은 게 들어갈 때는 이제 히싱크와 이 로직 칩에 고려해서 뭐 높이 마진이 요만큼에 뭐 넣어야 되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정도의 이런 쿨러들이 사실 HBM을 타겟으로 거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HBM은 진짜 너무 스페이스도 없고 여기 막 지금 싱글 다이가 50 마이크론이고 더 줄이려고 하는 마당에 거기에서 뭐 이런 거를 뭐, 이걸 뭘 손을 대는 순간 메모리는 그만큼의 로스가 너무 페널티가 크고 이런 구조를 넣는 걸 검토하는 게 오히려 로직 쪽입니다. 로직 쪽은 좀 버짓이 있고 그리고 얘를 좀 불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조금 써서 로직 칩의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직 칩이 연산을 위해서 퍼프린트를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연산을 더 많이 하려고.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넣어서 스태킹을 할 수 있다. 로직도 만약에 2단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포텐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그런 우려도 프랙티컬한 솔루션으로 가는 걸 이제 망설이게 하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R&D 스테이지고 실제 이제 인더스트리가 얘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때까지는 배려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에 이제 오히려 이제 3D 패키징은 로직이랑 메모리가 아니면 또는 로직과 메모리 또는 로직과 로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크리티컬해지는 스테이지가 되면은 얘들을 쌓아놓고 비하로 다 연결하고 싶어 하고 제어하고 싶습니다. 그것만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그때 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면 그 인베디드 쿨링이 거의 유일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를 비롯한 그 패키징 쪽 일부 그룹들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 번째 질문도 사실 그 연결이 되고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떨멀 버짓이 뭐 로직, 뭐 PIM, 로직 투 로직 그 인티그레이션 같은 데서 빛을 발할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HBM도 계속 냉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네네네. 12단, 16단 갈 때. 그랬을 때 어떤 이제 저도 뭐 순행식이 미래형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기존의 공랭하고의 어떤 컴피팅한 팩터들은 어떤 게 있고 여전히 순행으로만 가야 할지 네. 제가 궁금하긴 합니다. 10m 다이렉트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 HBM은 로직과 따로 떼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로직과 너무 가깝고 크로스톡도 있고 결국 로직
온도를 관리하는 이유가 로직보다는 지금 HBM의 온도가 더 크리티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직을 리퀴드 쿨링을 하면서 HBM을 에어 쿨링을 하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로직과 HBM이 너무 가깝고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수십 마이크론 언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쿨러들이 이제 로직과 HBM을 하나의 패키지처럼 다루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그 서버 단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싱글 칩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디바이스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쿨링이라는 게 결국 이런 그냥 서버 단에서 이런 보드를 쿨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볼게요. 보통 이제 서버가 이렇게 여러 단위 4개 보면 한 40개 정도 들어가고 그 하나의 서버에 지금 최신 엔비디아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런 보드가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발열이 엄청 나고요. 요거는 CPU라서 사실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한대 같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캐패시터라든지 일부 이 저발열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모든 걸 다 리퀴드 쿨링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GPU 쪽은 리퀴드 쿨러를 돌리고 나머지 이런 CPU라든지 나머지 영역은 하이브리드로 이제 팬으로 쿨링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칩을 쪼개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으로 하는 건 좀 난이도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신 예. 그거가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로직과 함께 HBM도 순행 인베디드 쿨링으로 갈 것이다. 아니, 인베디드는 다른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붙이는 부분이었고, 예. 그래서 인베디드 쿨링을 할 때, 요걸 제가 말씀 안 드려서 약간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베디드 쿨링의 타겟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얘를 HBM, 그러니까 인베디드 쿨링만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탑에서의 쿨링도 합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어디셔널한 서포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소량만 쓰고, 그 열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탑에서 빼고. 그래서 HBM의 열은 위쪽에 붙어 있는 히스테리에 빠져나가고요. 그러니까 로직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로직의 일부를 이제 빼오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BM 안에 얘를 만드는 거는 좀 난이도가 굉장히 있고, 근데 저희가 PIM 과제도 하고 있는데 PIM의 아키텍처의 그 로직이 굉장히 열을 많이 이제 부하가 걸리는 구조로 설계가 되면 로직 부분에 굉장히 선택적으로 인베디드 쿨링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PIM 중에서 뭐 로직을 담당하는 파트를 따로 이렇게 싱글 레이어로 바텀 쪽에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는 인베디드 쿨링을 고려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영역은 훨씬 그냥 로직만 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더 질문 혹시 참여 기관에서 있으시면 예, 손들기 표시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간은 조금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5, 6분 정도 요세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과정들 많으시니까 후각도 있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개선해야 되겠냐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그럼 물론 정답을 말씀해 주시긴 힘드는데 교수님도 보니까 뭐 에너지 하베스팅도 하시고 되게 분야를 다양하게 네. 열, 에너지 관련한 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지트는 또 페로엘렉트릭 쪽에 맞아요. 보니까 네. 또 하신 게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의 방열 쪽으로 연결되셔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분야가 사실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할 거는 많은데 했을 때 한 거 대비 빅페이퍼가 나오진 않으니까 사실 잡을 타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페이퍼가 있어야 되고 잡을 탔고 나서 부서가 되면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유망하긴 한데 기업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연구를 계속 이어가려면 결국 펀드가 있어야 되고 또 재밌고 프랙티컬하고 하는 면에서 좋은데 이제 자리를 잡을 때는 일단 페이퍼니까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서 네, 패키징을 할 때. 이 분야를 끌고 가실 때 학생들 가이드 하시면서 학교에 자리 잡고 싶은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페이퍼 측면에서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바이오메디칼 이런 거 대비 페이퍼 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좀 가이드 하시는지. 그런데 사실 기계공학과는 이제 교수 채용을 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보거든요. 음, 그래서 기계공학과는 뭐 예를 들어서 분야에 따라서 뭐 우리가 바이오로지 쪽에 교수를 뽑겠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건 진짜 뭐 빅페이퍼를 들고 와야 되는 거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에서 로보티스를 뽑는다. 페이퍼 전혀 안 보거든요. 페이퍼 없어도 돼요. 그냥 좋은 로봇 만들면 음, 그래서 그 보여주면 그게 최고예요. 오히려 진짜 동켜요. 근데 물론 뭐 일부 대학들은 기본적인 그게 있어요. 낼 때 뭐 최근 3, 4년간 네. SCI 논문 뭐 4편 뭐 그런 데는 그 정도는 채워야 지원하시겠지만 하여튼 아예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좋은 연구자라는 걸 설득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분야는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어, 그 패키징 쪽을 해서 지원해서 좋은 학교에 가시기 오히려 되게 좋은 지금 필요되긴 해요. 그리고 이 분야가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를 쓰기 쉽진 않지만 꽤 좋은 이 저널들을 많이 퍼블리시하기에 또 나쁜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 쪽으로 가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꽤 괜찮고 물론 이게 진짜 단순한 뭐 시스템 최적화나 뭐 이런 것만 하면 또 논문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뭐 여기에서 새로운 아키텍처라든지 기존에 못 보던 새로운 메타달러지를 쓰고 뭐 새로운 최적 설계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새로운 패키징 소재 기술을 보여주면 사실 좋은 논문들에서도 요즘 이게 중요한 분야라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가 뭐 교수가 되기 좋고 나쁘고 그런 부분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생각하시는 그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계공학과에서는 오히려 이 분야가 수요가 있고 유망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이 분야에서 뭐 그 안에서 본인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기만 하면 얘들이 뭔가 막 크리티컬하게 논문이 몇 편이고 막 이런 게 아주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계공학과의 좀 디펜던트한 얘기라 제가 다른 과는 분위기 잘 예. 그렇습니다. 저과도 좀 비슷한 편인데, 그리고 저희는 눈으로 드러날 수 있는 뭐 만들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조금은 그게 덜한 편이 예를 들면 칩 설계 쪽은 논문 아무 의미 없고 맞아요, 맞아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나온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정이고 뭐 그런 보통 이제 IFTC 같은데 학회 네네.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연구자라는 것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본질이고 그냥 갈수록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논문이 정말 중요한 시대냐 그런 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퍼블리시하는데 1년 넘게 걸리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어차피 GPT가 쓰고 GPT가 리뷰하고 뭐 이런 세상에서 뭐 논문 하는 게 과연 몇 년이나 남았을까? 그리고 뭐 중국이 요즘 너무 저널계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좀 좋은 논문이라는 기준도 되게 모호해졌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서 저희들끼리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좋은 논문을 쓰시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 자기 생각도 좀 깊이 있게 정리해 볼 수 있고 네. 피어 리뷰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논문 열심히 쓰시고요.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논문은 별로 필요 없는 세상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세대까지는 아직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좋은 강연 해주시면 여러분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10월에 10월에 뵙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만 하고 예, 예. 잘 오고 있어요? 녹화 안 해주죠? 녹화는 뭐